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지금 지각은 오전 10시 22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8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빈둥빈둥 대다가 아침 준비를 좀 하고 명상을 좀 했습니다. 명상을 좀 하고 씻고 머리를 싹 이렇게 또 깔끔하게, 아우 시원해요. 깔끔하게 또 수염도 싹 깎고요. 여기가 좀 덜 깎였는데 나중에 손질하고 그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지금 방한 날씨가 30도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오늘 더울 것 같네요. 이런 날은 집에서 얌전히 책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돈의 철학을 미디어북을 하겠는데요. 이거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죠. 빨리 끝내려고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어제 2장까지 읽었고요. 어제 밤까지 시간을 내가지고 자, 이어서 3장을 읽을 건데 그 전에 또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Success, Luck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운 그리고 실력주의라는 신화, 로버트 H. 프랭크 지음, 정태영 옮김, 도서출판 글항아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로버트 H. 프랭크 교수는 경제학 석좌 교수라고 해요. 저기 코넬대 경영대학교 경제학 석좌 교수. 이 책이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블룸버그 뷰 선정 보수당의 마음을 바꿀 책. 이 책을 읽으면 약간 보수주의에서 생각이 좀 바뀐 모양이죠. 보수주의자가. 초이스 선정 2016년 우수 연구도서, 파이낸셜 타임스 맥킨지 비즈니스 2016년 올해의 책 후보.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책은 그 어디였지? 책 소개시켜주는,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였나? 그 책 프로그램을 보다가 알게 된 책이거든요. 중고로 샀습니다. 7,500원. 좀 싸게 샀어요. 예. 그래서 책 소개를 조금 여기 하는 뒤에 책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기 운명은 혼자 힘으로 만들 수 없다. 타인보다 좀 더 성공한 일하면 거기엔 행운이 작용했을 것이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타인과 사회를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책을 원했어요. 당신 혼자 잘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재벌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정치가가 됐든 뭐 경영인이 됐든 뭐가 됐든 잘난 당신 혼자 잘나서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 사회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거예요. 일로 와. 알았어. 가만히 있어. 아이고. 일로 와. 야. 안 되겠네. 안 되겠어. 눈곱도 떼야 되는 자식 이거. 어? 내 아침에 너 눈곱을 안 떼어줬네. 이런. 아이고. 날씨 덥지 정견아. 아침에 신나게 개껌 물어뜯더니만 이제 그거 못하게 하니까 아주 얌전히 있어. 새끼야. 눈곱도 뗐고.
아빠랑 책 읽자. 그렇습니다. 지금 돈의 철학을 읽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돈이라는 그 자체만 봤을 때도 이게 사회적 시스템 내에 들어있는 것이지, 뭐 혼자 잘났다고 돈 팍팍 긁어 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아이고 그 권력 달콤하네, 내가 이 괴돼지 같은 국민들 위해 평생 아주 그냥 종신 집권을 해야지, 마누라한테도 내가 이 자리 물려줘야지 하는 그따위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아주 미숙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7살 정도의 정신 상태 아닐까요? 자, 우리는 그런 이유로 교양과 상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연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춰야 합니다. 경상도 제가 지역을 주로 다니는데, 아유, 뭐 나이 먹은 아저씨들을 뭐 많이 상대해요. 아저씨 아줌마들 매우 아쉽습니다. 좀 보면 가슴이 콱 막히기도 하고, 경상도 것만 아니겠지요. 그런 분들 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수고한 그 사람들의 삶을 뭐랄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아쉽다는 겁니다. 아쉽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쯤 하고요. 자, 돈의 철학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부귀. 천하를 호령했던 최고 권력자들의 삶과 그들의 한탄을 보며 소박한 삶의 기중함을 되돌아보는 장이다. 부귀는 인간이 꿈꾸는 이상이다. 부귀란 많은 재산과 높은 벼슬을 의미한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왕조 시대에는 벼슬이 곧 부였다. 공자 BC 551년에서 BC 479년, 공자와 같은 성인 군자도 부귀를 위해서라면 마부 노릇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니까요, 공자를 사실은 저는 대단한 성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현인 정도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권력을 찾아서 헤맸어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는 이상향을 만들 수 있다, 이상국가를 만들 수 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따위 망상에 젖어서 개고생하다가 말년에 들어서 이제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고 제자들 키우는 그런 상태에 들어서 이제 좀 뭐랄까,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 이제 그때쯤 돼서야 이제 좀 약간 성인의 단열에 올라갈 수 있는 철학이 구축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공자 자체를 아주 뭐 끝까지 못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는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지만, 나이 들어서 공부에 전념하면서 현명해진 사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누구나 실수도 하고 망상에 빠지기도 해요. 성인이라고 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공자는 좀 더 치졸해 보였다. 좀 약간 뭐랄까, 공자 선생은 약간 좀 더 소정묘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노나라였나? 노나라 이제 에서 큰 이제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 정도의 자리에 올랐는데, 소정묘라는 정적을 주살해 버립니다. 그때 공자 나이가 몇 살 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되는 이유가 상당히 치졸해요. 이유가 사실은 정적을 죽인 건데 뭐 온갖 미사여구 뭐를 갖다 붙여요. 그게 공자 인생의 최대의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대의 오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죠.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귀란 전제왕정 시대의 벼슬을 말한다. 부는 대체로 생산을 통해 모으지 않으면 폭력에 의해 약탈하는 수밖에 없다. 나라 사이의 약탈은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제왕정 시대의 부의 원천은 힘없는 백성들을 쥐어짜는 가렴주구였다. 과중한 세금, 사적 수탈이 여기에 포함된다. 귀는 부를 겸했다. 제가 좀 보면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보시는 분들이 공자를 저렇게 성인을 저렇게 까서 되겠어?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실망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실망한 건 사실이니까요. 왜 실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겁니다. 부귀공명과 안분이라는 건 편안할 안자에 나눌 분자 이렇게 돼 있네요. 편안함을 나눈다 이런 건가요? 욕망이 본성을 어지럽게 하면 삶이 흔들린다. 분별 없는 자는 본성을 해치면서 외물에 봉사한다. 외물이면 바깥 물건. 그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고도 도리를 모르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게 된다. 평생 방대한 책을 읽었던 실학자 이동무 1741년에서 1793년은 다음과 같이 썼다. 큰 제약과 큰 재앙은 모두 단박함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온다. 중용은 빈천에 처하면 빈천을 편안히 여기고 환란을 마주하면 환란을 편안히 여기라고 했다. 단박을 즐길 줄 알면 적빈도 기쁘다. 가난은 불편할 뿐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죄악과 재앙이 싹 튼다. 강해군 때 윤인 1555년에서 1623년 윤인은 이첨 1560년에서 1623년 같은 해에 죽었네요. 윤희는 이첨의 신복 노릇을 하면서 온갖 악역을 맡아 허균과 함께 패모론 등에 앞장섰다. 그가 인조 반정 1623년 후 차명을 당할 적에 배고프고 추운 것을 10년만 참았더라면 어찌 오늘 같은 일이 있었겠는가 라고 통탄했다. 허균은 홍길동전의 허균인데 이 사람은 광해군 때 광해군한테 찍혀서 찍혀요. 나중에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그 너무 개혁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허균의 너무 개혁적인 성향 때문에 모함과 함께 광해군의 미운털이 박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과 이첨이 그때 이제 인조 반정 때 같이 죽은 거군요. 제갈량 181년에서 234년은 제갈량의 계자서는 제갈량이 54세 때 8살 아들 제갈첨에게 내린 훈계이다. 그는 단박과 영정을 강조했다. 단박이란 깨끗하고 고요함을 유지해 스스로 담담함을 이루는 경지이다. 영정 또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다. 제갈량은 군자는 고요함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검소함으로 덕을 키운다.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먼 곳에 이르지 못한다고 썼다. 진의 승상 이사 BC 280년에서 208년은
유무능의 차이는 뒷간의 쥐와 창고의 쥐처럼 어디에 있느냐이다. 미천한 것이 가장 큰 치욕이고 가난이 가장 큰 슬픔이라면서 부기만을 쫓았다. 그는 동문수학한 한비 BC 281년에서 BC 233년 한비를 모함하여 죽이고 진시황 BC 259년에서 BC 210년 진시황에게 분서갱유를 건의하여 유생 460명을 매장시켰다. 결국 그도 위록지마의 주인공인 황관 조고의 희생이 되고 말았다. 이 이사라는 사람이 그때 능력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진시황을 보좌해서 중국을 통일했죠. 북인은 온갖 삶을 해치기 쉽다. 북인은 영화가 아니고 우황거리라고 노래한 사람들이 많다. 북인은 근심걱정만 많게 하네. 옛사람들은 호화로운 집을 두려워했네. 그곳에 인간의 모든 해악이 있네. 가난하게 지내는 것만이 그런 것들을 없애주노니 부는 좀이 슬게 하고 귀는 원망을 쌓이게 하네. 영화와 명성은 몸을 더럽히고 높은 지위는 재앙을 늘리네. 성문 밖에는 수레를 타고 성문 안에서는 가마를 타면서 한껏 즐긴다. 이것은 곧 각기병의 원인이 된다. 맛있는 고기를 먹고 좋은 술을 마시면서 한껏 즐긴다. 이것은 위장을 썩게 하는 식사이다. 부드러운 살결과 신 이를 가진 미녀와 음란한 음악에 정신을 팔며 즐긴다. 이것은 곧 성명을 손상하는 도끼이다. 이 세 가지 폐해는 부귀가 불러들인 것이다. 부귀는 잘 생각하고 살피지 않으면 독이 되기 십상이다. 여시 춘추 BC 247년에서 BC 239년의 구절이다. 이게 그런 것이 중국 황제든 조선의 왕이든 대부분 오래 살지 못했어요. 절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래 산 왕을 뭐 좀 떠올리면 제가 아는 대로 뭐 그냥 말씀드리면 세종대왕, 선조. 선조는 강제로 절제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영조 정도로 떠오르거든요. 나머지는 뭐 다 주색 잡기 하면서. 세종대왕도 자식은 많았는데 어떻게 건강 관리를 잘 하셨나 봐요. 아무튼 그러면서 뭐 과식하고 과음하면서 운동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일찍 성인병이 와서 일찍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황제들도 보면 진짜 거의 대부분, 극히 소수만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주색 잡기에 빠집니다. 그냥 주색 잡기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해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여시춘추의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태계 유항 1501년에서 1570년은 부귀는 흩어지는 연기와 같고 명예는 날아다니는 다리와 같다고 썼고, 중국 번 1811년에서 1872년은 부귀는 늘 위기를 밟고 있다고 썼다. 섹스피어는 왕관을 쓴 머리는 편안하게 잠들지 못한다고 썼고, 볼테르 1694년에서 1778년은 말했다. 유명해진 이름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가. 스코틀랜드의 정치가 종교개혁가 발라부스 1512년에서 1579년의 말이다. 권력, 그게 무슨 소용인가. 권력자들은 바보들의 존경을 받고 부자나 어린애들에겐 감탄의 대상이 될지 모르나 현자에겐 종종 모욕의 대상이 된다. 부귀를 이루려 하지 않고 빈천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며 진실과 정의를 존중하고 거짓과 불의를
수치스럽게 여긴다. 마음이 너그러워 남을 헐뜯지 않고 중심이 매우 높아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 물질에 유혹되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 이것이 군자의 모습이며 태도이다. 군자는 명리와 지위를 군더더기로 여기고 재물을 티끌처럼 여기니 어찌 부귀의 마음을 쏟겠는가. 여시 중추 선비의 용모에 있는 글이다. 공자는 나라에 도가 있으면 빈천이 수치요 나라에 도가 없으면 부귀가 수치이다.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누리지 않으며,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며 떳떳하지 못한 부귀를 경계했다. 예. 자, 황제는 고금 노예. 전제왕권 시대의 황제는 문자 그대로 부귀의 정점에 있다. 온 나라의 부를 내키는 대로 주무르고 거기에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만인의 생사 여탈권을 지닌 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의 삶도 고달프기 짝이 없다. 여기 그들의 고충에 대한 하소연이 있다. 청의 강희제 1654년에서 1722년. 이 강희제는 엄청난 성군, 역대 최고의 성군으로 중국 역사상 알려져 있습니다. 강희제는 자신이 항상 부지런했고 조심스러웠으며 60년 동안 늘 하루같이 온 마음과 힘을 다했다. 혹 수명이 길지 못했던 제왕들에 대해 사론에서는 방탕하고 주색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평하지만, 사실은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너무 번거로워 힘들고 고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찍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옛사람들은 이거 근데 본인의 오해입니다. 책임감 뭐 그런 거는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책임감보다 욕망이 원초적 욕망이 우선이었다는 거. 사람들은 제왕은 마땅히 크고 중요한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일에 소홀하면 온 천하에 근심을 끼치고 한순간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백대 천대의 우환거리를 남기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 책임자는 매사를 꼼꼼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희제는 물러가 쉬기를 청하는 늙은 대신들의 상주를 볼 때마다 한탄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경들은 물러가 쉴 곳이 있지만 짐은 물러가 쉴 곳이 어디 있는가? 군주는 편안히 쉴 수가 없고 은퇴할 수도 없다. 군주 노릇은 대충 하려면 쉽고 잘하려면 참으로 어렵다고 수레했다. 그는 군주의 삶을 고금 노예로 표현했다. 참 굉장히 성숙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현명하고 성인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야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그 주인 민주 국민들의 국민들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진짜 그러고 일을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만났어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라가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예. 일단 정부가 일을 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빨리 그 장관들이 인선되고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런데 전 정권에 전 윤석열 밑에서 일했던 장관들 데리고도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열심히 하고 예,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장관이나 뭐 주요 직책에 임명을 하고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키루스 2세 BC 601년에서 BC 530년 2세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위를 장남 캄비세스 2세 BC 559년에서 BC 522년에게 넘겨주며 한 말이다. 내가 아직 왕위에 있을 때 물려주는 이 왕위를 신의 선물로 받아들여라. 하지만 너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힘든 일에 집중해야 하고 많은 걱정거리에 괴로워하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략을 꾸미고 적의 계략을 탐지해야 하는 일들이 너의 행복을 방해할 것이다.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문무왕 626년에서 681년이 죽을 때 남긴 조서에는 풍상을 무릅쓰다 보니 고질병이 생겼으며 정무에 애쓰다 보니 더욱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쓰여 있다. 고질병이나 깊은 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20년 661년에서 681년의 왕 노릇이 그의 수명 55세까지 사셨네요. 수명을 단축시켰던 것이다. 문무대왕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네. 그 경주 간포에 가면 문무대왕릉이 있어요. 그게 아주 특이한 능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능이. 네. 그 간포 앞바다에 보면 조그만 바위돌들 뭐 암초들이 있는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암초들 거기에 자기 묘를 쓰고 나는 죽어서 동해 용이 돼서 왜구들을 무찌르겠다. 그때 왜구들의 침략이 엄청 심했거든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거기 가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나 문제는 그냥 무당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구슬합니다. 그 앞에서 참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일 텐데 더 이상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는 뭐 별로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가면서 구슬하고 또한 조선은 옛날 만사를 아우르던 영웅도 끝내는 한무더기 흙이 되어 꼴배고 소먹이는 아이들이 그 위에서 노래하고 여우와 토끼가 그 옆에서 굴을 팔 것이니 분묘를 치장하는 것은 한갓 재물만 허비하고 사서에 비방만 남길 것이요 공연히 인력을 수고롭게 하면서도 죽은 훈령을 구제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것은 내가 즐겨하는 바가 아니다 라면서 화장을 하여 동해 바다에 수장하라고 유언한다. 예, 이게 이 얘기가 문무왕의 얘기입니다. 아유 참 사람이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문무대왕 이런 분이 신라에 있었으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겁니다. 느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고위직에 앉아야 할지 느끼는 게 있나요? 윤 어게인 외치는 분들 느끼는 게 있습니까?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정몽주를 비롯하여 수많은 고려 유신과 정도전 등의 개국공신 그리고 이복동생 방석, 방번과 친형, 방간 등 숱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고 처남 사형제를 비롯하여 사돈을
사돈을 죽여 외척을 제거하는 등 외척 세력을 제거하는 등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둘렀던 세종 이방원 1367년에서 1422년이 충령 그러니까 세종에게 양위를 하면서 18년 동안 호랑이 등에 탄 채 살았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왕노릇을 표현했다. 이 세종대왕이 아니고 이 태종은 평생을 이렇게 그 자기 단종 죽이고 아니죠. 태종이 아니죠. 그 세조죠. 그 사람은 태종 예, 헷갈렸습니다. 예. 세조하고 태종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태종 무지무지하게 죽였죠. 그 용의 눈물에 나옵니다. 용의 눈물. 거기에서 쿠데타 일으키고 그 궁궐 앞에서 사람들 쳐 죽이는데 아주 그로테스크하더라고요. 살벌하게 그냥 시체가 그냥 막 쌓여 있고 한 칼에 쳐서 죽이고. 자, 짜투리 지식 네모입니다. 나폴레옹의 근육 한 점. 1969년 10월 29일 크리스티 경매 품목에는 비냘리의 나폴레옹 유물 수집선이 들어있었다. 설명문에는 비쩍 마른 작은 물건 한 점, 미라 상태로 보존된 근육 한 점, 사후에 시신에서 잘라낸 것임, 미라 상태의 근육, 즉 그 위대했던 인물의 가장 은밀한 부위는 결국 최저 경매가에 도달하지 못해 원소유자인 미국인 서적상 로젠바흐에게 되돌아갔다. 나폴레옹은 죽기 직전 심장을 떼내어 오스트리아로 도망간 왕후 마리 루이즈 1791년에서 1847년에게 전해주라는 유언 가로 열고 전달되지 않았다. 와 함께 자신이 죽으면 되도록 빨리 부검하라고 명령했기에 사망한 날 1851년 5월 5일 오후에 바로 부검에 들어갔다. 부검은 주치의 앙통 마르시가 맡았고 영국 의사 7명, 비냘리 신부, 몸종 알리 등 17명이 입회했다. 의사들은 모두 나폴레옹이 위암으로 사망했다는 데 동의했다. 나폴레옹의 시신은 세인트 헬레나에 19년 동안 묻혀 있다가 1870년 파리 앵발리드 교회로 옮겨졌다. 다음에 1852년 몸종 알리가 회고록을 통해 부검할 때 성기 등 일부분을 떼냈으며 비냘리 신부가 보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던 미라 상태의 근육이 바로 그것이다. 1916년 비넬리의 후손들은 그것을 런던의 서적회사에 팔았고 그 회사는 미국의 서적상 로젠바흐에게 팔았다. 크리스티는 이 진귀한 매물에 3만 파운드의 값을 매겼다. 10파운드부터 시작된 경매는 14,000파운드로 유찰되고 말았다. 그것이 1977년 파리의 경매장에 다시 나타나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비뇨기과 명예교수 레티머 박사가 3,000달러의 낙찰받아 손녀에게 상속되었다. 현재 손녀가 보관 중이다. 헤겔은 역사를 움직였던 영웅들도 한 잎의 낙엽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저의 건의도 죽으니 한 줌의 흙덩어리 바람구멍이나 막는 데 쓰일 뿐이로구나. 햄릿의 독백이다. 망구의 영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은밀한 부위가 경매장의 매물이 되어 세상을 떠돌고 있다니 부귀공명이 허무하지 않는가. 아니 사람들이 엽기적이네요. 왜 죽은 자의 성기를 이런 건 잘못됐죠. 그러면 안 되죠. 나폴레옹이 그리고 또 무슨 망고의 영웅입니까? 그냥 정신 나간 독재자. 나중에 황제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전쟁광. 그 정도죠.
나폴레옹은 뭐랄까 그 콤플렉스가 아주 심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잠시 쉬었다가 25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하고 밥을 저는 먹어야 되겠네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10시에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요. 당당하게 출석하겠다 어쩌고 그러는데 개소리 집어치우고, 당신이 계엄을 하고 군을 동원하고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으면 목숨을 걸었어야죠. 목숨을 걸어야죠 또. 그런데 저렇게 이제는 살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참 한심해 보입니다. 목숨을 걸 정도가 아닌데 그딴 그 정도 일을 했으니 그냥 맥없이 실패한 거예요. 다시는 저런 인물이 우리 역사에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320조 대통령이라는 자리. 또 공교롭게도 제목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예요.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 대통령은 고달프다. 명문가 출신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1882년에서 1945년이 소년 시절에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당시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 1837년에서 1908년이 어두운 표정으로 나타나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꼬마야, 너는 대통령이 되는 불행을 겪지 마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소년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어 12년이나 백악관의 주인 노릇을 했다. 루즈벨트 대통령 말 되게 안 듣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재임 중에 듣는 훌륭한 조언조차 국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대통령직을 끝낸다며 대통령직의 한계와 허무함을 회고했다. 그런가 하면 고향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위해 대통령직을 한사코 고사했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교수대로 가는 사형수와 같은 느낌이라고 토로했고, 6대 존 애덤스는 4년의 대통령 임기는 내 평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였다. 7대 앤드루 잭슨은 나의 대통령 시절은 고급 노예의 삶이었다. 27대 윌리엄 테프트는 백악관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장소. 33대 해리 트루먼은 백악관은 지옥 같은 흰색 감옥이라고 회고했다. 16대 링컨, 20대 가필드, 25대 맥킬리, 35대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 중 흉탄에 맞아 숨졌다. 견뎌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예 되지 말든가. 대통령이 되려면 견뎌야 합니다. 쉬울 줄 알았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불쌍해요. 그런 면에서 딱 보고 있으면 그냥 체념한 듯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보여요. 자기가 힘들고 괴로운 것도 알고, 괴로운 걸 알면서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2003년 10월 자기 운명입니다. 운명. 고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쓴 자유기고가 김순희의 뒤뜰에서 만난 권력자들이라는 인터뷰 기사이다. 중학교 때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오랜 꿈을 이루었을 때 행복했냐고 묻자 힘들지 힘들어요.
외롭고 자유도 없고 몹시 외롭고 쓸쓸했지. 대통령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니. 점점점. 네, 김영삼은 뭐 대통령 병에 걸렸다가 이룬 사람이죠.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뭐랄까 임무를 완수 못합니다. 대체로 망쳐먹어요 나중에. 왜냐면은 동력이 빠져버리거든요. 순간 대통령을 이 목적인데 그 목표를 잃어버렸으니 허무해지고 열정과 의지가 약해지죠. 그러면 혼자 괴로우면 다행인데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져요. 그런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도로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지금 그만두십시오. 자, 청와대 생활 5년 동안 가장 힘든 점이 뭐였냐는 물음에는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과 박탈당한 자유라고 답하면서 70년대 말 신민당 총재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던 당시를 아래와 같이 회상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뜰을 보면서 서 있더라고. 창밖 잎이 다 떨어진 나무가지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임자, 지금 내 신세가 꼭 저 새 같아 라고 하지 뭐야.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눈물을 훔치더라고. 천하의 박정희도 사는 게 힘들었던 게지. 눈물을 흘리는 박정희를 보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느꼈어요. 다시 대통령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는 큰 소리로 웃으며 안 한다고 답하면서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시골 장터를 돌아다니고 마음껏 여행도 하고 싶었는데 늘 전직 대통령이 맘 놓고 여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아닌데다 경우 문제로 집 밖을 나서기가 쉽지 않아 그것도 할 수 없다며 한숨 쉬더라는 것이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보다 더 대통령을 괴롭히는 고질병이 외로움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 1926년에서 2009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 기자회견에서 막상 들어와 보니 쓸쓸하다. 안사람과 두 번쯤 밖으로 드라이브 나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취임 첫해 연말에 상도동 살 땐 주민 40명에서 50명과 조깅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 외롭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이웃이 한 명도 없다. 쓸쓸하다 못해 고독하다고 털어놓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2월 MBC 스페셜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이란 프로그램에서 누구에게나 100% 다 맞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직이 맞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다. 수직적 질서의 많은 제도들이 불편하고 힘들었다. 내가 너무 수평적 인간이어서 안 맞았거나 어쨌든 그 점이 제일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리더의 자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 리더는 고통, 아픔, 괴로움을 견뎌야 한다. 이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말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고통을 견디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더의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황제의 사위, 소녀들의 염원은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것이다. 소년들도 아리따운 공주를 아내로 맞는 것을 꿈꿀 것이다. 그러나 꿈과 현실의 차이는 여기에도 있다.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 그 가문은 권세와 함께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당사자인 부마에게는 행복이 아니었다. 부마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고 관직에 나갈 수도 없다. 첩도 들 수 없고 공주가 젊은 나이에 죽어도 재혼할 수도 없다.
부마는 공주를 상견으로 모셔야 했다. 시집살이는커녕 시부모도 존댓말을 써야 했다. 그래서 빼어난 가문의 똑똑한 젊은이들은 부마가 되는 것을 꺼렸다. 궁에서 자란 공주는 어리광에 제멋대로 자라 성질이 고약한 경우가 많았다. 공주들은 시집간 후에도 금지 오겹이기를 바랐고 아나무인이었다. 시댁을 온통 불편하게 만든 예가 적지 않다. 당나라 무측천 624년에서 705년의 딸 태평공주는 혼인 후 동서 남편 형제의 아내들 동서들이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천한 여인들과 동서지간이 될 수 없다면서 남편 형제들에게 소박을 강요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이혼하고 무추천의 조카인 무유기에게 제가했다. 잘났네요. 남성의 조청은 문제 황제 이름입니다. 넷째 딸 해영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나 그녀는 출가하기 전 비밀리에 사통하던 이복 오빠 유준과 혼인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조청은 이에 대해 화를 냈다가 뺨을 맞았다. 조청은 치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부친 조백부도 자결했다. 아이고 나무관세음보살 참 결혼 잘해야 되네요. 공주들의 행태가 이처럼 오만방자하여 부마되기를 꺼려했고 결국에는 공주가 시집갈 곳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 헌종은 기양공주의 배필을 찾지 못해 신하들에게 사익감을 추천해달라고 재촉했지만 마땅한 사람을 고르지 못했다. 모두들 공주를 아내로 맞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송 명제의 부막감으로 선택된 한 청년은 진대 이래 공주를 처로 맞이하여 행복하게 지낸 적이 없다. 공주가 부마를 노예처럼 업신 여기는데도 부마는 감수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온 가문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혼인을 거부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장위싱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인가요? 그렇군요. 내 생각을 제가 못 해봤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공주들과 결혼하는 게 참 위험하네요. 예, 저도 싫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싫어요. 지금은 황제가 드물기 때문에 공주는 아니지만 현대의 공주라 할 수 있는 재벌가나 권력자의 딸과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은 새겨야 할 사항이다. 자칫 잘못 자란 규수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여자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돈에소가 결혼했던 박인덕의 예를 새겨봐야 한다. 까먹었습니다. 박인덕이 누구였더라? 이게 태블릿도 저기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박인덕. 슬프고 불행했던 삶들. 1920년대 러시아의 드미트리 파블로비치 1891년에서 1940년 대공 빚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1879년에서 1953년 공작 등의 왕족들과 연문을 뿌렸던 코코 샤넬 1883년에서 1971년은 이렇게 말했다. 샤넬이 그 향수 그 샤넬인가요? 샤넬백? 김건희가 좋아하는 샤넬백? 그건가요? 잘 몰라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왕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직업이다. 직업이라 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최고의 부자이다. 유럽 최고의 부자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는 불행했다. 코코를 만날 무렵 그는 두 번째 이혼 수속
4번 결혼했대요. 을 밟고 있었다. 북위의 최고봉에서 웨스트민스터는 매우 외로웠다. 출생 6일 만에 부왕을 잃고 생후 9개월 만에 왕위에 올라 45세에 단두대에서 죽어간 메리, 블러드 메리, 피에 메리 있어요. 영국에 1542년에서 1587년 여왕이 아니라 젖자는 아가씨로 태어났더라면 짝사랑의 고통을 맛보지도 않고 신하들의 손에 휘둘리지도 않았으며 종교 문제로 수많은 사람을 처형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아키히토 1왕의 사촌 동생인 도모히토 1946년에서 2012년, 친왕은 2007년 10월 자신을 포함한 가족 6명이 암에 걸렸고 일본 왕실을 거대한 스트레스 덩어리라며 일본 왕실의 존재 이유는 그저 먹고 자는 것,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고백했다. 아직도 왕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 좀 한심해요. 네, 사실은. 그러면서 주 표시가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가에는 특이한 관습이 있었다. 장자에게 왕위를 전하고 나머지 자녀는 모두 승려가 되어 칭호를 법친왕이라 하여 사찰에 흩어져 살고 의복과 음식의 부귀만 누린다. 딸도 비구니가 되어 부마나 공주의 명칭은 없었다. 한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오스만 터키 메머드 2세 1432년에서 1481년은 여러 왕자 중에 누군가 술탄이 되면 나머지 형제들을 살해하라고 유언하여 아흐메드 1세 1590년에서 1617년가 살해를 중지하고 유패로 전환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왕자들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운명이었다. 1597년에는 5살짜리를 포함하여 19명의 왕자가 죽었다. 아이고 참. 메머드 2세라는 사람 참 어리석네요. 여기 조선 왕조 말미에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덕혜 옹주 1912년에서 1983년의 삶이 있다. 나라를 잃은 2년 뒤에 1912년 봄 환갑의 고종 1852년에서 1919년 고종이 늦둥이 딸 덕혜옹주를 얻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애틋했다. 5살이 되던 해에는 덕수궁에 유치원을 세워주었다. 8살이 되던 1919년 1월 22일 고종이 서거했다. 고종의 죽음이 일본의 사주에 의한 독살이라는 소문이 돌자 조선의 민중은 분노했고 고종의 국장에 맞춰 3.1운동이 일어났다. 네, 그랬죠. 독살설이 유력해요. 총독부는 민중을 움직이는 조선 왕족의 강력한 힘을 확인하고 고종을 빼닮아 국민을 매료시키는 덕혜옹주를 경계했다. 14살의 덕혜옹주에게 일본 유학 명령이 내려졌다. 옹주가 조선을 떠난 뒤에도 그녀를 향한 대중의 애정은 한결같았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덕혜옹주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1931년 5월 이후부터 조선의 신문에 옹주에 관한 기사가 자취를 감췄다. 20살의 덕혜옹주가 소 타케유키 1908년에서 1985년 백작과 결혼하면서 조선 민중들이 옹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옹주의 여자 학습원 동창생의 증언록에는 옹주가 독살을 피하기 위해 늘 보온병을 들고 다녔다고 쓰여 있다. 결혼하기 직전 치매증, 정신분열증이랍니다. 판정을 받은 옹주는 1945년부터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고 1955년에 이혼당했다. 옹주는 조선으로부터 잊히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 1932년에 출생한 유일한 혈육 딸 마사에는
1956년 24살에 유서를 남기고 험준한 고마가다케 산에서 사라졌다. 1962년 옹주가 38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옹주는 1983년 타계할 때까지 장덕궁 낙선제에서 지냈다.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옹주가 정신이 맑은 날 썼다는 낙서는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였다. 예, 이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덕혜옹주. 영화보다는 영화도 있거든요. 손예진 씨가 주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를 추천합니다. 나중에 전에 결혼했던 그 일본인 백작이 찾아오기도 해요. 찾아오는데 만났던가 못 만났던가. 참. 속상하네요. 갑자기 덕혜옹주 얘기를 하니까 조금 속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하며 매력적인 황후의 삶. 덕혜옹주의 삶이 나라를 빼앗겨 생긴 불행이었다면 합스부르크 대제국의 엘리자베스 황후 1837년에서 1898년의 삶은 행복했을까? 소녀 엘리자베트의 빼어난 미모는 정말 아름답다였다. 원래 엘리자베트는 프란츠 요제프 1세 1830년에서 1916년 황제와 결혼할 상대가 아니었다. 프란츠의 어머니 소비 대공비는 신국감으로 엘리자베트의 언니 헬레네를 점찍었었다. 프란츠와 헬레네의 첫 상견 내에 엘리자베트가 동행하면서 운명이 바뀐 것이다. 프란츠는 15세의 엘리자베트에게 반해버렸다. 두 사람이 만난 바로 다음 날 1853년 8월 19일 약혼이 발표되었다. 8개월 뒤 1854년 4월 결혼한 16세의 엘리자베트는 전 유럽의 화제와 관심을 모았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며 매력적인 여성으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가정에서 자유롭게 자란 어린 황후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법도와 황후로서의 품위와 위엄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다. 여기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이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황제의 직무에만 몰두하는 남편에 대한 원망의 감정으로 내 남편이 황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며 긴장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프란츠는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 것, 즉 왕가의 엄격한 법도와 숨막히는 궁정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싶다는 소원은 이루어주지 못했다. 엘리자베트에게 황후라는 짐이 너무나 버거웠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숨막히는 궁정 생활로부터 벗어나고자 생애의 많은 부분을 국외 여행으로 보냈고 승마에 열중했다. 17세에 낳은 첫 아이 소피 공주를 2년 만에 병으로 잃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없다며 손주들을 자신이 키우겠다는 시어머니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대립했다. 31세의 외아들 황태자 루돌프 1858년에서 1889년 루돌프가 13세 연하의 애인과 동반 자살하여 어미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도 겪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벨기에 공주 스테파니와 결혼한 루돌프는 불행했다. 루돌프는 브루셀의 황금 왕국에서 자란 스테파니의 불평을 지겨워했다. 첫 딸을 낳고 부부는 멀어졌다. 아버지 황제는 왜 가정에 충실하지 않느냐고 질책했고 부부는 더 멀어졌다. 사촌 누이가 소개한 남작의 딸 마리와 사랑에 빠진 루돌프는 교황에게 스테파니와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왜 편지를 썼는지 아버지와 대화를 한 뒤
유언장을 쓰고 다음날 마리를 사냥에 데리고 가 권총으로 쏘아 죽이고 자살했다. 이 황태자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는 수많은 소설, 연극,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다. 아들 루돌프가 죽은 뒤 엘리자베트는 자폐 상태에서 검은색 옷만 입고 고독한 세월을 보냈다가 1898년 61세 때 9월 친구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 레반 호수 부근의 오솔길을 산책하던 중 젊은 남자의 흉기에 가슴이 찔려 숨을 거두었다. 아휴, 네, 불행한 일이었네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뜻한다. 이는 지배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특권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의미하며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고귀한 신분일수록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프랑스의 한 부동산업자가 자동차를 몰고 핀란드로 막 넘어갔을 때 속도 측정기에서 플래시가 터졌다.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 곳인데 표지판을 못 보고 67km로 주행하다 적발된 것이다. 그런데 몇 달 뒤 청구된 벌금이 무려 25,500유로 2,870만원이었다. 행정착오가 아니냐고 핀란드 법원에 항의했다. 법원은 핀란드의 교통위반 벌금은 위반자의 연봉에 따라 책정된다고 답했다. 그의 연봉이 29만 유로 4억 600만원 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긴 것이다. 유럽에서는 핀란드의 벌금 체계를 일명 노블레스 오블리주법이라고 부른다.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사회적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그리 크지 않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법을 더 잘 지키라는 것이고 법을 잘 지키면 수천만 원씩 날릴 일도 없기 때문이다. 초기 로마의 귀족들은 솔선수범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포에니 전쟁 BC 260년에서 BC 149년 때에는 전쟁세를 신설하여 재산이 많은 원로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다. 그들이 먼저 기부를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술에 돈을 싣고 국고에 바쳤다. 이것을 본 평민들도 앞다퉈 세금을 냈다. 오랜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이 나자 전시 국채를 발행하여 귀족들과 원로원 및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만 구입하게 했다. 평민들에겐 전비를 부담시키지 않은 것이다. 로마가 초기에는 제대로 된 아주 좋은 나라 좋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군요. 예, 훌륭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또 이들은 평민들보다 먼저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훌륭하네요. 16년 BC 218년에서 BC 202년 동안 이탈리아 반도를 시젓고 다니면서 노마를 괴롭혔던 하니발, 유명하죠. BC 247년에서 BC 183년이 끝내 로마인을 굴복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무장한 지도층의 리더십 때문이었다. 8만 7천의 로마군과 5만의 하니발군이 맞붙은 칸나의 전투 BC 216년에서 전현직 집정관이 전사하고 기병이나 보병으로 참전한 80명의 원로원 의원도 거의 전사했다.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미덕은 중세와 근대사회에도 리더십의 전통으로 면면이 이어져 있다. 예, 로마가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짜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잔인했어요. 로마가. 그 잔인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로마의 발목을. 결국엔 그래서 그리스도교
당시 신생 종교 그리스도교에 먹히게 된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컨대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상층 집단의 자구적 전략이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왔다. 대대로 귀족이었던 프랑스 샤토성의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유럽의 귀족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참전하고 흉년이 들면 곡식 창고를 연대는 이유가 있다. 유럽에는 혁명과 전란이 많았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수많은 혁명과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샤토가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가문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너무 순둥순둥했어요. 너무 순둥순둥해서 귀족들이 다루기가 쉬웠죠.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칼레의 시민, 영국과 프랑스의 이거는 짜투리 지식 네모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 1337년에서 1453년대이다. 10년 가까이 영국의 공격에 저항하던 프랑스 북부 도시 칼레는 원병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칼레의 항복 사절은 도시 전체가 불타고 시민이 도살되는 참상을 면하기 위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했다. 영국 왕은 칼레 시민의 생명은 보장하겠다. 그러나 누군가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도시에서 명망이 높은 시민 대표 6명이 목에 밧줄을 걸고 맨발로 영국군 진영으로 와서 도시의 열쇠를 건넨 후 교수형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시민들은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다. 누군가 6명이 그들을 대신해 죽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6명이 선뜻 나섰다. 모두 도시의 핵심 인물이며 부유한 귀족이었다. 1등 부자 생피에르가 가장 먼저 자원했다. 그러자 시장이 나섰다. 상인이 나섰다. 그의 아들도 나섰다. 7명이 되었다. 한 사람은 빠져도 되었다. 제비를 뽑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생피에르는 내일 아침 장터에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을 빼자고 제의했고 모두 동의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6명이 모였다. 그런데 생피에르가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모두 안 나와도 그는 나올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죽음을 자원한 사람들의 용기가 약해지지 않도록 칼레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이들이 처형되려는 순간 에드워드 3세는 당시 임신 중인 왕비의 간청으로 6명을 모두 살려주었다. 그로부터 550년 뒤 1895년 칼레 시는 이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 로댕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요 로댕에게 조각상을 의뢰했다. 1895년 6월 칼레의 시민이라는 기념상이 제막되었다. 이 조각상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다. 이 봐요. 이런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가 만만치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나라가 튼튼하지 않고 아주 강인하지 않고 백이겠습니까? 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런 사람들 덕분에. 참, 세상에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는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책을 읽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같이 저희 책을 계속 읽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 마치고 저는 밥을 먹으러 갈 것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43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